3.1혁명 이후 선거제도와 선거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한불교조계종교회원에 계시는 조상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부여 조상현입니다. 이 인간 시설이 사람 상당히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부터 들어주셨다면 아마 피곤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감이었고요. 제가 이번 주제는 3.1혁명 이후에 선거제도와 선거교육이라고 진도쳤는데 원래 주최측에 준 거는 선거제도와 근대교육이라고 해서 주셨고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대라는 이야기들을 갖다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저 개인적으로 아노미 현상처럼 이걸 앞에서 박민 교수님께서도 식민지 근대와 모방지 근대, 주체 근대라는 개념을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문제되면서 근대라고 쓰면서 오히려 일제 식민지 정책들 갖다가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적인 것들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다. 특히나 우리 불교 쪽 기술들을 보면서도 좀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하지 않는가. 그게 근대화 이꼬르 일제 식민 제도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들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아직 답은 잘 못 드리고요. 그래서 약간 곤란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글을 쓰다라는 것도 같이 아우를 말씀드리고 약간 미안해 지금 밑에 밝혔어야 되는데 미안해 좀 그런데 기대해서 질문해 주시면서 자 먼저 제가 준비한 것들 크게 3.1혁명 이후에 선거제도와 선거교육이라는 주제하에서 3.1혁명 이전에 선거조직과 선거교육 그리고 3.1혁명 이후에 선거조직과 선거교육으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선거교육이라는 부분도 주체적 선거 내적인 그러니까 강원이나 성원이나 이런 같은 그런 전통적인 선거 내적인 것들이 아니라 선거 외적인 부분들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76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서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이 주체적으로 교육을 근대화하려고 노력했던 시기는 1883년 1910년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일제강점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의 근대화가 좌절됐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국 교육의 민주적 자본주의로 우리의 자연의 틀을 확정하고 현대화하는 시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해서 형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문제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기로 보자면 시대적 배경에서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민간의 협력으로 1883년 8월 함경남도 원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중등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고 또한 정부에서 관련 외부 교육기관인 동문학 또는 동전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설립되는 것을 기점으로 첫 시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산학사가 1883년 1월 거거무사로 부임한 정은석과 원산 주민이 합세하여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요. 이것의 특징은 이제 문무예관을 갖다가 따로 편성했던 점입니다. 그 다음에 동문학은 한미 통상조약 체결이 되어가지고 외국과의 교수를 활발해지자 영어 통역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국민교섭 통상 사무학원에서 총세무사로 부임한 독일인 윌렌도르프가 통상학원의 부족기관으로 설립한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각종 정경과 그다음에 동학혁명을 거치면서 관리계 유경 공원이 이제 건설되고요. 그 이후에는 외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서 대성학교라든가 오산학교 등등이 쭉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신교육 선교사들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사립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종 31년 1894년에 헌법 14조가 국가기본법으로서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번째가 나라 안에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널리 확인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회를 배워서 익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서양의 학술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렇게 제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계를 보자면 1895년 4월에 성녀들의 도덕 출입이 자유화되고 그로 인해서 서울에서 불교가 좀 자유로워진 국민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1899년에 동대문 밖에 원흥사를 갖다 설립을 하게 되고 한국 불교의 총종무소인 국내 수사처를 삼고 총종무소를 갖다 국내 수사처를 삼고 13도에 각각 하나의 수사를 둬서 전국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원흥사가 국내 수사처로서 전국의 불교를 전교 양면에서 지도하게 되고 사원 조직을 갖다가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성가교육제도 등을 크게 개혁하여 사회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불교 극대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1902년도에는 정부에서 사원관리를 능력 소속을 해서 사사관리실을 갖다가 두었고 여기서 사찰령 36조를 갖다가 반포하게 되고 대법상과 중국산 제도를 갖다가 실시하여 전국 사찰을 갖다가 관할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국내 사찰과 성례들은 국가행정의 범위 안에 들게 되었고 고항마을에 있어서 불교가 국내 최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 불교 연구회가 설립되고 거기에서 5월 8일 최초 근대 교육기관인 용진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8년 3월에 전국 각도의 사찰 대표 50인이 모여가지고 중국 사찰과 성녀를 자율적으로 통할하고자 하는 조직인 원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종에서 1910년 4월에 전국 사찰의 의무를 가지고 각항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각항사에서는 그 조선불교 중앙회소 겸 중앙고교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들에서 주체적으로 불교계도 근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8월에 1910년 8월에 경술국치가 이제 난입이 겪어서 한일합병이 난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육의 근대화가 좌절되었듯이 불교계의 교육의 근대화도 좌절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원종이 중독부의 수립 인가를 갖다가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해강등이 일본 조동종과 통합해서 한국 불교를 불안불량하는 매종특동을 갖다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원종 종문 서기에 의해서 진행으로 인해 가지고 1911년 1월 15일 송강사에서 성녀대회를 박한이라든가 한영은 진지령 승지 중심이 돼서 인자종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덕부가 1912년 6월 21일 날 정성부에서 인자종의 한용과 원종의 이해강과 강대령을 소환해서 사찰령에 따라 양종을 철거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종에서는 이제 그 강판을 갖다가 내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사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만은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17일 날 그 강제로 철거 26일 날 이제 결국 강판을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17일부터 해서 22일까지 열린 30본사 주시회의에서 원종은 조선불교 선교 양부종 각 본산 주지회의원이라고 명칭을 갖다가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종으로 출발을 했던 종단 설립은 제대로 완성되지도 못하고 실제 심의체제로 편입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종단 설립 운동들은 계속되는데 1919년 3.1 혁명에 불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허영화의 기조를 삼아서 가게 됩니다. 조선천록부의 의원을 받은 체질적 성향의 조선불교 공무원이 1922년에 설립이 되고 조선불교 유신을 주축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조선불교 중앙 정문의 세력을 통합해가지고 1924년에 24년 4월에는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다음에 29년도에는 조선불교 선교양종, 34년에는 조선불교 선종, 41년에는 조선불교 조계종 등으로 해서 종단 브랜드를 계속 바뀌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종교의 편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도 있고 또 별도로 관련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 혁명 전에 종단 조직에서 시행한 제도를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6년 불교연구회에서 근대 교육비가 세계화된 학제를 갖춘 연계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고요. 지금 일제하에서의 항일기에 한국불교 근대화의 교육관이라는 게 사실 연계학교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연계학교가 이렇게 중요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일제가 이제 사립학교를 공부하고 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 내에서는 한용을 비롯해서 이은지라든가 등등에서 이제 승려 교육에 대한 개혁을 갖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학, 사범학, 외국유학 등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은지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이라든가 사회 교육, 외국유학 등을 갖다가 같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교주의를 내세워서 각 사찰에서 한 개의 보통학교와 중학교로 그리고 중앙에는 전문학교를 갖다가 세우는 것을 갖다가 한용으로 주장을 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1910년 3월에 원종 종문 회의에서 이것이 채택되어서 각 사찰에서는 보통학교와 중학교를 두고 그다음에 중앙에는 연계학교 대신에 불교 사범학교를 갖다가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 사범학교 인가를 받는데 거기에는 공과와 별과가 나눠지게 되어 있고 공과는 3년, 별과는 1년의 학제를 갖다가 갖추게 됩니다. 입학 자격으로는 대교과 출신으로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발족한 채 4개월이 지난 후에 8월달에 그 일제히 병합병으로 인해가지고 9월에 금성구로부터 실태 조사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각종 학교로 전락하게 되는 극화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14년 불교 성학교를 이어서 불교 고등 남수기 개설되었지만 마찬가지로 그다음 이듬해인 1915년 11월에 중앙의 전문학교 정도의 중앙학립, 그 다음에 지방의 보통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지방학립을 인가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방의 보통학교, 중학교 과정의 지방학립을 설립하고 중앙에는 전문학교 수준의 중앙학립을 세워서 근대 승가 교육 제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즉 보통학교, 지방학립, 중앙학립을 이루어지는 단계적 성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해서 설립된 근대식 학교는 서울에서 10곳, 지방에서 25곳, 그래서 총 25곳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도표에 보시면 서울에서의 학교들을 보면 능인학교라든가 동학교를 비롯해서 20년대 3.1혁명 이전이 3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 이외에 7군데가 3.1혁명 이후에 이렇게 설립이 되게 됩니다. 지방에서는 마찬가지로 25곳인데 1906년 81쪽으로 넘어갑니다. 1906년, 그러면 1900년대 1906년부터 설립된 것이 22곳으로 가장 많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부터 설립된 곳이 8곳으로 해서 대부분이 이제 1920년대 이전에 좀 설립이 되는 보통학교 같은 경우는 설립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합천 대인사를 비롯해서 수원 용주사, 그 다음에 고성 공봉사, 북한에도 지금 현재 북한 지역인 암전의 서광사에서 서광사 보통학교라든가 등등을 해서 전국적으로 설립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그 교육 과정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광사의 그 명일석 스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대인사의 서건들 같은 경우를 갖다가 예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보통학교를 거쳐서 지방 학립 그 다음에 중앙 학립으로 거쳐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사찰에서 세운 보통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보통학교를 갖다가 졸업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교당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예를 보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근대적인 형태의 일본에서 마련된 학제에 의해서 보통학교라든가 지방학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통 강원의 종속들은 계속되고 가장 학생 수가 많은 것들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7년에 케이스를 보면 강원 25곳의 학생이 542명이고, 그 다음에 지방학림 같은 경우는 10곳에 229명, 보통학교가 10곳인데도 불구하고 290명, 이렇게 해서 여전히 강원이 이렇게 좀 더 전속이 되고 있고 많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1915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제4회 주지회의원의 정기총회를 보게 되면 거기서 조선사찰 각 공사 연합 재교가 맞춰서 제정해서 종독부에 제출하게 되고 25일날 2월 25일날 인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 공사가 연합하여 강압과 고교를 행한다는 일조의 조항과 연합 사무를 제하기 위해서는 경쟁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2조의 내용을 실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경성의 중앙학림과 각 공사의 지방학림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915년에는 중앙학림을 갖다가 중앙학림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보내게 되고, 그 학생들에 대한 학비를 매월 1인당 매월 6원씩 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원 중에서 3원은 연합사무소에 유치하게 되고 3원은 학생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할 것을 갖다가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5년 각 본산에서 기성의 학생 수를 보면 1등기는 3, 4위 각 4인씩, 그 다음에 2등기는 4개의 사찰로서 한 3인씩에서 12명 등등을 해서 각 사찰에서 학생들을 보낼 것들도 조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65명이 중앙학림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학림 학사로서 이제 수요성에 있는 공묘가 결정되기 이건 말이고, 학교 설립 자체도 11월 5일에서야 저도 중독부의 국제 1717호로 인가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중앙학림 학칙은 4월 1일에 학림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가 후에 개교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4월 1일 이때여야 그렇죠. 하지만 중앙학림이 개교나 입학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일정은 잘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915년 12월 정독부 내무부 장관 일행이 시찰을 나와서 학생들 길을 경의했다는 기사들을 보더라도 이전부터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0년도에 연합사무소에서 재정 운영을 보면 예산의 절반이 가까운 비용을 갖다 본산 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915년 예산이 4,725원인데 사무소 비용이 4,750원으로 지출되고요. 중앙학림이 2,076원인데 여기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6년에도 보면 중앙학림이 2,887원으로 분담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분담 외에 중앙학림만의 운영 보조금을 좀 별도로 부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 중앙학림 확제는 9장 43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1조가 조선교육령에 기하여 성녀에게 동성 여성급 수요할 학과를 갖다가 보수하고, 그 다음 불교의 이제를 양성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령랑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조선교육령에 제정된 명령을 것이 아닌가, 학제가 목적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과는 3년의 본과와 1년의 예과를 두고 있고요. 그 과목은 그 밑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신과 종성, 예성,
종교학 및 철학, 그 다음에 보급법, 국어, 한문, 도덕과 등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 시수는 30시간으로 하고 있고 4학년은 28시간으로 좀 줄여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과에서 입학하는 학년 나이는 18세, 본과는 19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력은 예과는 상교과 수료 증명자하고 본과는 지방학력을 졸업한 자나 또 예과를 수료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예과의 국어와 보조과 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월등히 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일대의 종도 베로지 마스타케에 의해서 1911년 8월에 제정된 제1차 조선교육령의 식민지 교육 방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교육 방침이라는 것은 일본어 보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성취를 위해서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보다는 적합한 실업교육을 갖다 장려하고 있다는 측면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돼서 보조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3.1혁명 이후에 선거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3.1혁명이라는 그 중앙학림의 강사 한영원을 비롯해서 학생들, 학인들을 비롯해서 지방학림 학생들과 청년들이 중심돼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학교에서 보자면 1910년대 형성된 보통학교, 지방학림, 중앙학림으로 이어지는 성가교육 체계와도 무관하지 않게 아마 3.1혁명운동에 작용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문화통치와 민족 분열 통치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곧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방법에도 그대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밀립 대학 설립 운동까지 이게 진전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에 따라서 일제가 이제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문학교는 전문학교령에 대학 교육 및 그의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립사립전문학교 규정이라든가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공표하고 본격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갖다 수립하는 방향으로 표현적으로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립 조건과 교원의 자격, 교수가 교과와 시수 등 전문학교 전체를 갖다 중독부가 직접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한 보통학교 수 연한도 4년에서 이제 6년으로 늘리게 되고 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단합을 갖다 완화하고 한국 식민동아교육 을 갖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식민정책을 선대하기 위한 조선 역사 교육을 갖다가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1920년대 초에 1915년에 만들어진 30본산 연합사무소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에서 조선 각 공사 연합 재규가 의해서 당시 각 공산이 중앙에서 교육과 불교를 공동으로 행하기 위한 사무처리 수준을 갖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학림, 지방학림, 각항서 중앙고교당을 갖다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교육과 불교를 위한 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종단이 갖는 기본적인 성격은 불교 전체의 통일성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보면 1920년대 들어서는 연희 전문이라든가 이화 전문, 보성 전문 등 모든 전문 학교로 갖다 인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학림은 전문 학교로 성격을 갖다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21년 9월에 중앙학림 1, 2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6개조에 따른 중앙불교 전문학교 성격에 관한 결의안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10월 1일 날 무리한 동맹후유를 하겠다고 학교 당국과 30공산 연합 가운데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휴교력이 내려지게 되죠. 오히려 이 강제 휴교에 의해서 불교계는 새로운 전문학교 설립에 대한 열망들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2년 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요건이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을 갖다 설립을 하게 되었고 25년에는 불교 전문학교 설립 원칙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교지를 확보한 다음에 27년에 교사를 갖다 신축해서 왕공학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정독부에 청원했습니다만 결국 기각하게 되죠. 이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불교계에서 필요한 인재, 즉 부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태의 전문학교 갈 필요가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중앙교문의 출자에 6천만 원으로는 전문학교로 인가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보통학교로부터 해서 중앙학림 등에서 항일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3.1혁명을 갖다가 이끄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런 두 가지 빌드를 들고서 전문학 설립을 갖다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920년 초반에 불교에서는 불교 개혁의 진보적 주장들이 계속되기 시작하고 이들에 의해서 조선 불교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도되게 됩니다. 그 혁신안들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지방학령을 종합하여 경성의 불교 고등 보통학교를 갖다 두자는 것과 종합학령을 불교 전문학교로 개정하자라는 어떤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는 시행이 되지 못해서 교육과 관련된 전문학교 설립 문제들이 없었던 일로 되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중앙학령을 전문 정도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갖다 제시하게 되었고 보통학교만 새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학교는 농소문 나온 도시에서 약 1만 5천 표를 갖다 정해서 15만 원 드는 예산에서 10만 원을 내담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으로 중앙학리 보통학교 경비와 연합사무소 경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1919년부터 20년대까지 있었던 부채를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는 1910년대 연합사무소 체제의 폐지가 1920년대부터 설립하기 시작한 종단 단체 재단법이나 그런 쪽에서 불교에도 동일기관의 설립과 교계 사업을 위한 자산의 확보에 중점을 두게 되고요. 기독교 단체는 1910년대 꾸준하게 재단법인을 갖다가 신청했고 3.1년 이후에 일제히 다소 완화된 정책 하에서 외국인 선교사를 대하기 위한 의도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재단법인의 허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에 29개의 종교단체 재단법인이 설립되게 되는데요. 불교계 동일 문제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정문과 교문이 서로 타협점을 찾게 되고 그 결과가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의 통합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에 정무원이 교무원의 흡수 방식으로 해서 통합을 갖다 하게 되고 결국은 1925년에 박한이라든가 손종원 등이 노력으로 인해서 재단법인 조선불교 승교양종 중앙교무원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1930년대에 중앙불교 전문학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중앙불교 전문학교도 마찬가지로 1922년 2월에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과 1938년 3월에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의 영향하에서 운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불교의 각종 학교인 불교 전수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1930년에는 성격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1930년 4월 7일에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불교계의 수건이었던 모든 교육기관이 설립이 되게 되고 학교 이름은 중앙불교 전문학교로 또 다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교학 기반을 해서 문학, 철학, 사상 등의 주요 교과로 편제를 해서 문과 중심의 단과 교수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학과로는 본과와 특과, 성과를 두게 되고 수업 연하는 3년, 학생 정원 150명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불전을 비롯해서 불교계 교육기관 역시 이제 한국 시민 교육을 강화하면서 또 공고해진 시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1900 이제 마지막인 1943년 3월에 제4차 조선교육령이 개정을 하면서 전치를 위한 수업 국제나 단축과 중등교육의 확보의 요에 따른 국민의 열성과 전문학교의 고등학 학술 기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1940년에는 1922년에 설립되었던 제랑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제랑법인 조계학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학교도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대화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명칭은 1941년 4월 사찰령 시행규칙의 예정으로 조선불교 조계종 중본사 해고사법에 의해서 새롭게 조계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1944년 5월 30일 일제 전시동원령에 따라서 대화전문학교는 강제로 부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내방 이후에 마도체제의 조선불교 혁신준비위원회에 의해서 9월 22일 28일 태고사에서 전국 승려대회가 개최되고 이로 인해서 일제 사찰령의 부정을 신청하게 되고 집행부를 신청하고 교원 재정의 방향이라든가 법의 실시, 광복사 봉참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10월 27일 날 대화전문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에인 1946년 9월 20일 동국대로 성격이 되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일제시대 때의 3.1운동 전후로 해서 불교계에 있을 것과 그래서 이에 따른 생각 교육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제 시대에 있었던 성가교육, 성가조직이라든가 성가제도 자체도 완전하게 불교만의 독특한 그 다음에 자주적인 그런 형태이라기보다는 조선교육령이라든가 이제 시민 정치 하에서의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씩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1 혁명, 발표자께서는 이제 3.1 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일제 식민지기 3.1 혁명을 이제 전후로 해서 불교계의 어떤 건대 교육기관이 어떻게 변화 발전 전개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97쪽에 보면 논평문인데 제목이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논평을 해주실 선생님은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 계시는 조기룡 선생님이십니다.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페이지에 저는 3.1 혁명이고 승가제도와 승가교육을 했는데 마법이 일어나는 게 한국의 근대와 탈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평을 할 때, 이 논평을 쓸 때 어느 때보다 좀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부드럽게 쓸까, 까칠하게 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까칠하게 썼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없게 쓰셔가지고, 까칠하게 썼어요. 왜냐면 이게 왜 재밌냐면, 지금 승가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승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승가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대 승가 교육을 짚어보면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승가 교육의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경영인들의 스님들에 대한 경영 교육을 강화하면서 승가의 정체성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스님들의 승려의 정체성. 그럼 이런 문제를 짚으면 논문이 훨씬 재밌었을 텐데 그냥 승가 교육의 변천사만 쭉 놓으시니까 논문이 읽으면서 까칠해지더라고요, 성격이. 그래서 이 논평문이 좀 까칠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좀 논문을 그럼 어떻게 해서 좀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 논문이 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먼저 고상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바로 승가 교육 현장의 한가운데 계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보다 그 누구보다 아마 문제를 가장 잘 아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발표 주제에 비하여 연구 대상 시기가 협소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제의식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뒤에 우리 후메카드 보듯이 근본 추리 학설대의 대주제는 3.1 운동 이후 불교 지성의 100년간의 모색이고 지금 발표문의 주제는 3.1 혁명 이후 승가 제도와 승가 교육입니다. 이는 3.1 운동이 발생한 1919년 3월 1일 이후 현재까지 100년에 걸친 승가 제도 및 승가 교육에 대한 연구가 발표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문제까지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발표자는 3.1 운동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구별로 이유는 해방 이전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에 대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지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요. 98페이지 보시면 이거 둘째, 발표문은 미완의 논문입니다. 이건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미완의 논문이니까 완성되지 않은 논문입니다. 우리 급하다 보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네, 자 살펴보시면 논평자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논문이 미완성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분량과 형식의 측면으로 볼 때는 논문이 완성본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주제와 내용의 측면에서는 상규와 같은 이유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서론에 해당하는 1장 들어가는 부분의 말미에 본부에서는 2장에서는 3.1혁명을 기점으로 전의 승가조직과 승가교육에 대해서 3장에서는 3.1혁명 후의 승가조직과 승가교육을 개발했고 4장에서는 현대의 승가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에는 4장 현대의 승가교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표문이 미완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실이에요. 그럼 발표자가 아예 4장은 빼고 쓰실 건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게 하면 그냥 과정을 삼아 쓰는 논문이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회로 인하여 발표문이 미완일지라도 핵심은 담겨있고 지역적인 사항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논문의 발표자의 주장이 핵심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저도 논문 맨 처음에 받아보고서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왜? 3.1 혁명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3.1 운동이 익숙한데 3.1 혁명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3.1 운동이 아닌 3.1 혁명이라 칭하기 이전에 상응하는 전거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카데믹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발표자가 3.1 운동의 정신을 보다 승화하고자 3.1 혁명이라 지칭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그리고 민족적 정서 측면에서 3.1 운동을 3.1 혁명으로 칭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래도. 그러나 아직까지 3.1 혁명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근본 학술대의 대주제가 3.1 운동 이후 불교 지성의 100년간의 모색인 상황에서 3.1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한다면 이에 대한 학계의 현황과 그에 동의하는 이유를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3.1 혁명은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일반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저희 학교 논문 포털 검색 시스템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두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논문 검색 포털 시스템에서 3.1 혁명을 주제로 검색하면 논문으로는 신운용이 2019년 8월에 선도문학 제27관에 게재한 국민회복 1945 이전 3.1 혁명에 대한 평가 인식 및 그 의미와 고태우가 2019년 2월에 한국학연구 제52기에 발표한 3.1 혁명의 여진과 조선사의 두 편만을 찾을 수 있습니다. 3.1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이 두 편에 그치고 그마저도 6년도에 발표되었다는 것은 3.1 혁명이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보다 면밀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두 편의 논문에서 저자들은 그래서 이 두 편의 논문을 보면 이 두 편의 논문의 저자들은 각각 3.1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자신의 개인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3.1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 민감한 상이라고 발표자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이들 두 편의 연구 성과조차 검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또 참고문헌을 발표문의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3.1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관련된 논문은 한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문으로서 용어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특히 되게 제가 건방져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읽다가 좀 지쳤다 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료의 정리를 넘어서 발표자의 독자적 혹은 독창적 주장이 담긴 논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은 3.1운동 이전과 이후 승가 조직과 승가 계획의 변천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하려면 사실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힘들어요. 번거로운 작업이고 그 도구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논문은 자료 정리가 아닌 특정한 사안에 대해 발표자의 주장을 전개하는 행위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문 전반에 맞춰서 자료 정리는 상세하게 되어 있으나 선행 연구들과 구별되는 발표자의 주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까칠하게 했으니까 부드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단에서 근무를 해봤고 지금이 굉장히 엊그제까지가 가장 바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 중앙동이라는 데이고 감사를 받고 아마 일상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에도 힘드셨을 겁니다. 논문 한 편 쓰기의 시간이. 그래도 이거는 공개적인 또 작은 학회도 아니고 오늘 조금 오셨지만 작은 학회도 아니고 이런 대표적인 학회인데 논문의 완성도를 더 높여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4쪽에 보니까 이제 5장이 보니까 매제면데 그 앞에 보니까 4장이 빠진 걸로 봐서 확실히 이제 4장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시간적 부족 때문에 못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논평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의 글과 주장이 있는 글을 갖다가 장황하게 나뉘는 우리 약간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처음에는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밌다고 생각했고 충분하게 이런 자료들이 많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목이 제가 받은 게 승가 제도와 근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승가 제도 문제는 그런데 뭐냐면 그 뒤에 낫을 붙인 게 불교 종단 대회가 아니라 외를 갖다가 요것도 했거든요. 근데 승가 제도와 외적인 부분들이 그럼 그쪽에 그 승가 종단에서라든가 그 교단이나 종단에 설립된 것에서 그런 외적인 교육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물론 앞에서 이제 여기 그 근대기관이라는 일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 부분에서는 바깥의 대사회적인 교육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큰 대전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와 있는 게 거의 좀 찾아보기 어렵겠다.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 그래서 거의 중간에 이제 약간 난관에 봉착을 했고요. 그래서 현대 부분들이 주최 측에서도 아마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제는 대단히 재밌게 잡혔는데 제가 저희 여론에 대해서 어쨌든 또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3.1혁명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각주로 하나는 이제 이 주제가 그걸 다룰 주제가 아니어서 각주 하나로서 처리를 했는데 76쪽에 보면 오늘 그 주론에 나온 한동민 선생님께서도 3.1혁명을 표현하기 가능하다라고 해서 불교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의 실험과 과제라는 주제에 있어서 논문에 제목은 3.1운동을 했습니다. 본문에 3.1혁명으로 했고 또 왜 3.1혁명으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53쪽 이후로 해서 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인용문으로 제시했고요. 다만 지금 조현 교수님이 제기한 것처럼 학술적인 용어, 학계에서 인정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두 편의 논문을 말씀드렸더니 서칭하면 리스트에 서칭하면 두 편의 논문이 나옵니다만 한 편은 조금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면 첫 번째 제초의 그 논문들이 나올 때
이 공인된 학술 용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점에서 찾아야 되냐는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조기룡 교수님께서 하신 거는 아마 사찰 정무 행정용 이런 것들 했을 텐데 그게 이전에 얼마만큼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특히나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라든가 학술적인 용어의 뭐 용어로서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들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으면 다만 시도하지 않으면 뭐 여전히 앞에 타이틀은 양두구육처럼 앞에는 3.16 쓰고 본문에는 3.16을 쓰고 나가는 그런 논문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인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팔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라는 그런 좀 표현이 좀 강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아니어서 그냥 3.1 혁명이라는 부분들은 각주로만 지지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널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주제들 제가 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분야도 거의 뭐 새로운 분야에서 현재 우리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순수 분류하는 쪽에서는 그게 무슨 논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깥에 나가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학계 추세는 은경과 순수가 같이 융합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은 보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것과 동일한 현상들이 아닌가. 3.16년도 개념들을 갖다가 물론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한 학술 용어를 쓸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처음으로 이제 불교의 주체가 아니라 이미 이제 다른 쪽에서는 나와 있고 책으로도 이미 3.1혁명의 주제로 나와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3.1 혁명이라고 어느 순간 발표가 되고 나면 아마 우리 주제들도 앞으로 다 대부분 3.1 혁명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학자들이 주도하든 하지 않든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 학자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방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런 주제들은 저도 지금 몇몇을 비롯해서 한동 선생님까지도 3.1 혁명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주장이 좀 당기지 못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분들 잘 새겨서 주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더 완성되는 부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주 이제 질문을 받기 재미를 위해서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엄청난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용어를 저는 3.1 혁명을 쓰자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도 없고 다만 논문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 용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게 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전공은 종맹경은 어땠느냐. 좋은 말씀이세요. 저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 그 과정은 제가 연구하는 과정이 제 전공 종맹경 내지 사찰 경영입니다. 이 용어가 정립된 게 1994년 개혁불사 일어날 때요. 그 전에는 뭐 불교행정, 교단행정, 뭐 종맹경 쓰다가 세미나를 열었는데 똑같은 상황을 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 상황. 그래서 그때 이제 종맹경이라고 통일해서 쓰자라고 결의를 합의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 논문과 그 과정을 제 책에다가 다 실어놨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승가 교육과 관련돼서 현대에 대한 승가 외부 지도와 관련된 논문이 없다,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글을 못 쓰는 공부를 잘 못하는 조기룡이라는 사람이요. 승가 교육의 정형, 현대 승가 교육의 정형이라고 가지고 발표한 게 작년에가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었는데 하나 여쭙고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학교, 지방학림, 중앙학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스님들만 가는 학교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갈 수 있는 그 교육 기관인가요? 예, 여기는 같이 제 술과 제가 같이 이렇게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성가 교육이라고 해야 되는지 불교계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여쭤봤고요. 네, 플로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선생님. 네. 예,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하신 그 학교 제도는 해인사에 있어서 그런 성녀들을 위한 교육 경우에 그 해인사 사전에 따른 일반 학생들도 거기 입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거를 그때 당시에 무슨 해인사가 지방방림이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름은 지방방림인데 일반 사전에 있는 그 학생들도 수학을 할 수 있었다. 학비도 무섭고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자고 하니까 아니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3.1 혁명에 관해서는 이게 최근에 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이미 학계에서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현 선생님도 그랬었고 저도 그랬었습니다만 우리 헌법 초안을 보면은 거기에 3.1 혁명으로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헌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전매 특허처럼 70년 동안 3.1 운동으로만 쓰여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3.1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체제를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했을 때 그 혁명이라고 하는데 3.1운동은 충분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 이전에 그 의병운동에서는 복비옥주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의병적인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맞서는 집단은 이제 애국개헌운동에서 공화정을 주장했던 그런 양대 그 산맥이 3.1운동 이후로는 통합됩니다. 그 완전히 공화정을 주장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3.1운동 이전에 복비옥주의 체제가 그런 주장들이 3.1운동 임시정부가 성립되면서 공화정을 표명함으로써 그런 논의 자체가 종식되기 때문에 국가 체제 자체가 그런 하나가 통일된 공화정 정도로 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혁명으로 부를 요인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헌법이 제정되어 난 다음부터 학계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없이 운동으로 써왔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것들, 그런 용어들을 다시 써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조금씩 논의가 좀 무리가면 그렇게 바꿔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 학회에 멀리서 와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토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 전체 3.1운동 이후 불교의 지성의 100년간의 모습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4개 주제를 하셨는데 그 개별 주제들을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불교계가 어떤 것들을 오늘 시점에서 다 정리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 방점은 위에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3.1운동의 100년을 회고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에서 앞으로 걸어나갈 길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주제로 박병희 스님의 탈변대성 물건들을 지적한 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새로 이제 나중에 출범하게 될 불교학연구회 차기 집행부에 한번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근대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압에 의해서 시작된 근대이고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근대에 대한 논의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잔대인 그 비구 대처승이라는 비구 대처 갈등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비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자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아마 이게 기획하신 그 기획자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100년간의 모습을 제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인 탐구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길을 가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녀들의 숫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이런 교단들을 어떻게 새롭게 지표를 설정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방법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제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그 근대 관련 주제로 학술대 했을 때 반드시 김충선 선생님을 끼워서 논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다른 한 분 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요구했던 논문이 승가 제도와 현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근대 교육. 예. 저는 그 제목 들으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교육했는지 일단 근대 맥락에서 전통 교육이면 중간에 어떻게 바뀌고 불교 교육이 근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뭐 학교의 설립도 있고 근데 실제 내용은 커리큘럼 외부에 변화도 있었겠죠. 그래서 근대성이 아주 많이 개입될 법한 주제 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뭐 근대성 같은 건 커리큘럼 자체 학교 설립 위주로 된 것 같아요. 학교 설립 운동, 불교계 학교 설립 운동 같은 걸 돼가지고 교육 문제에서 근대성이라는 걸 뭐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 현대 교육, 근대 교육을 했을 때 근대성을 생각하지 않고 현대나 이런 막강 문제를 생각했는지 아까 아까 뭐 어떤 현대적인 교육 문제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터치하고 생각 교육으로 왔다고 했는데 근대성을 왜 떠올리지 못했을까라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제안을 들 수 있고 의견을 듣고 싶고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신재관 선생님이 뭐 시민이 불교 관련해서 불교 관련해서 근대 불교 관련해서 책을 쓰는데 그 승가 절에서 이제 스님들 교육할 때 체육 시간이 있다. 체육 시간이 있다. 근데 이거 대단히 쇼킹한 내용이었는데 절에서 체육 시간이 있다는 것 대단히 근대적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일본이 국가가 개인의 신체를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 커리큘럼에 체육이 들어가는데 근데 개인을 관리하는 거죠 국가가. 이거는 이제 다분히 근대적인 국가적인 어떤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등장했으면 상당히 뭐 쇼킹하달까 상당히 재밌는 게 될 뻔했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 걸 안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의견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에 있어서의 근대성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개념을 사실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아까 박근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 근대성을 이 식민지 교육의 이 합리화의 근대성을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육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다만 그것이 정식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전통 가문에서 했던 것들은 사실 자기 배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교육 과정의 텍스트에 대한 명칭만 있지 그 외의 교육에 대한 것들은 빠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성가교육 지금 현재의 그 사찰 성가대학원의 사찰 성가대학의 교육을 보자면 커리큘럼 과목들이 있습니다. 과목들이 기본적으로 의례와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도 교육의 교과 과목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해서 학자들도 그렇고 그걸 놓치는 게 그 부분은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찰 성가대학 교육에는 그게 교과 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강의 방식의 강의형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스님으로서 익혀야 될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적인 교육들이 있거든요. 응용 교육들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갖다가 제가 강원하지만 그 커리큘럼들을 갖다가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하고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못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 근대 교육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어떤 범위로서 이렇게 특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조금 제 속에서의 혼란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제 주제가 전공이 아닌데 주제를 던져줘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목 자체도
그 주최 측에서는 성가 제도와 근대 교육이라 했는데 제가 성가 제도, 성가 교육으로 바뀐 것도 일종의 명표현이었습니다. 아 중간에 근대 교육이라는 게 중간중간 쓰긴 하지만 이 근대 교육이라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내 입장이라든가 내 주의 주장들을 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학교의 시스템은 일제에 의한 그런 걸 간다 하더라도 교과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집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들이 사실은 없었고 또한 그것들 중에서 있는 것 중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본적인 그 성과와 그 다음에 역과와 그 과정에 있어서 드러나는 부분들도 보면 정성과 여성, 그 다음에 수신 부분들도 수신이라든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국어라든가 보조과 같은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전에 조선시대는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 그 커리큘럼 중에서는 수신이라는 부분들이 그 일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신의 변화 과정들이 일제시대 교육의 변화 흐름 중에서 중요한 카테고리로 해서 연구가 되고 이야기되는 것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수신과 뭐 국어라든가 보조과 이런 것들이 그 일제의 영향으로 의해서 성가교육에 들어왔던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때만의 것이냐라는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현대 예를 든 것처럼 강의식 교육과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사찰에 직접하는 교육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통으로서의 교육 체계로서 이해가 되고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조금 비교 대상이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좀 빠진 부분도 있고 뭐 일종의 변명이긴 합니다만 그것들이 예, 뭐 앞으로 좀 들어보니까 논의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종합적으로 또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